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떠했는지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교수님께 총평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을 맞아서 변화를 테마로 정하고 지난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뭐 달라진 모습을 알리겠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땐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긴 하는데 교수님이 보실 땐 어떤가요? 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딱히 성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나온 거는 없다 보고요. 그냥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영 상황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뭘 하려는지 모르겠고 일단 좌충우돌의 1년을 보낸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까지 과거의 총평. 그다음에 이제 지금 봐서는 중요하게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올해 경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경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 2월에 낸 자료를 보면 저희가 한 연간 저희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한 1.6% 성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2.6 했어요. 그러니까 한 1 정도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나마 이제 저희가 경제를 국내 부분, 해외 부분 이렇게 나누고요. 오늘 이제 무역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국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저희가 소비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는 가정하에 1.6%예요. 소비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는 뭐 공장 짓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지고요. 마이너스 정도 성장으로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현재 예상에서 그 연간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할 수출, 이거를 플러스 성장으로 일단 잡고 있어요. 0.5% 성장.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을 하면 저희가 경제가 1.6% 좀 저조한 성적이지만 그나마 버티는 거는 소비랑 수출 이걸로 버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두 개가 다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예. 이 두 개가 버텨야 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불안한 부분 아닌가요? 예, 좀 흔들리고 있고요. 소비는 중요한 거는 일단 소비는 심리,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 거고 그다음에 물가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제 물가 문제에서는 자주 지적을 했던 거는 사실은 물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게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 경제 성장률 한 10% 하면 물가가 한 7, 8 올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금이 같이 올라주니까.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물가는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물가 여전히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은 거의 그냥 유지된다고 보면 실질 임금이 떨어질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그러니까 오른다. 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들 벌써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 사실은 소비에 큰 영향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수출은 제가 보기엔 중국인데요. 근데 경기 반등 예상을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 반등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하고 본격적인 파이팅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중국 경제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고요. 그냥 요약을 하면은 그냥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막 긍정적인 기대 이런 거를 해서 수출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 그다음에 미국은 다시 좋아졌었는데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 터졌잖아요. 미국 경제도 사실은 또 불확실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수출이 잘 되려면 결국 수출에 영향을 끼친 건 굉장히 많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가 저희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과 미국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거기가 기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수출 전망도 그렇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중국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시겠지만 정부의 개입의 정도, 정부의 정책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입장을 가지게 되면 그것까지 겹쳐버리면 글쎄요 좀 우울하네요. 전반적으로. 사실 윤석열 정부가 뭐 대만 관련해서도 자꾸 건들고 하다 보니까 더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죠. 뭐 사실 거기 우리가 왜 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 우리나라 자체가 분쟁 지역인데 대만에까지 끼어가지고 분쟁을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서도 안보 경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보하고 경제하고 제발 떼야 돼요. 맞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를 덤핑으로 구입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싼 값에. 그걸 또 이용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러시아까지 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외교 안보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경제만큼은 제발 좀 실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봤는데 한국 무역협회가 낸 자료가 있대요. 거기 보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른 후에 러시아의 교육 상대국의 그 교역량 변화를 하는데 나토와 러시아의 교역량도 오히려 늘어났다고. 야, 근데 이제 나토는 진짜 막 그 나토하고 싸움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 나라에 시비를 걸고 다니고 있다. 시비. 이런 얘기 하시죠. 지금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세우려고 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성과를 내세울 거라고 보세요? 내세울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아까 말씀드리면 경제 성적표에서 지금 나온 실적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수치로 제시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요즘 미래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토대를 닦았다 이런 얘기. 본인이 퇴임 끝난 이후에.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2030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토대를 닦았다는 둥 아니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조 대행을 해서 노동시장의 규율을 확립했다는 둥 그다음에 뭐 또 3대 개혁까지 얘기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미선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정상회담에서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나오면 이제 그거 내세우겠죠. 뭐 그 정도 정리되고 실질적인 수치로는 나온 게 없는데 그건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수치가 다 명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내세울 건 별로 없다고 봐요. 네. 네. 지금 저 교수님 전문가 오셔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압력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의 이제 국가 체제가 가지는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이제 인도라든가 이쪽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장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차지하는 포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당장 성과가 나오기만큼 성장하지 않죠. 그게 커지지 않고 있죠. 뭐 지금 당장 수치로 보는 거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과거 10년 동안 보시면 사실 수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제 추경호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뭐 중국은 끝났다 이제 유럽으로 돌려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대충 2020년 보면 한 20% 초반? 그 다음에 미국이 한 16 정도 나오고요. 저희 유럽에서 저희가 수출 많이 하는 데가 뭐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독일 뭐 이태리,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인데 그런 데 다 합쳐봤자 저희가 5% 정도 돼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중국하고 이렇게 외교적 컨플릭트 갈등을 일으킨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은 저희가 파트너로 삼을 나라들은 장래 성장을 해야 돼요. 장래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보시면 최근에 조금 흔들렸다지만 코로나 이전 트렌드를 볼게요.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코로나 이전에 보면 한 5, 6년 동안 6에서 8% 경제 성장했어요. 6에서 8%면 한국 전성기 때거든요. 일본 전성기 때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심지어 한 1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랑 그런 나라를 버리고 예를 들면 유럽으로 전환을 한다? 그럼 유럽, 독일 이런 데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경제 성장률 잘 나와봤자 2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커지는 시장은 버리고 정체가 보이는 시장을 쪽으로 다시 전환을 한다?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네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에 한 얘기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뭐 중국 통한 수출 호황은 끝났다. 유럽이 자기네들이 대안이다.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가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중국 특히 한덕수 총리 워딩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중이다.
아, 진짜 본인이거든요, 사실. 총리가 이런 꼬라방, 야, 진짜. 너 당황스러운데 사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네.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선진국 대열까지 온 것도 중국이 발전하면서 중국 시장 등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네. 중국 보고 망해라 이야기는 우리가 제일 중국하고 관계성이 높은데 그리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경제가 지금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는 봐야죠. 네. 그러니까 10% 이상 성장을 하다가 6에서 한 8% 정도 왔으니까 조정기인데요. 네.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했잖아요. 근데 1인당 GDP 말고요. 중국이 네, 전체 미국을? 규모. 네, 전체 규모. 규모는. GDP에서. 그러니까 GDP 규모가 저희가 맨날 1인당 GDP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전체 GDP 보면 네. 오랜만에 듣는 숫자 다니시겠지만 한 2경 6천 정도 돼요. 2경 6천. 그러니까 저희 보면 저희의 한 12배 네. 정도 나와요. 네. 시장 규모가. 근데 중국이 한 1경 8천? 그러니까 저희 한 8배.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언론에서 나오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전체 규모 얘기고요. 1인당 GDP로는 아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네. 뭐 그런데서 뭐 지금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시기에 어떤 과거의 기간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부터 예를 들면 일본 같이 확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중국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조금 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중국 뭐 수출 얘기는 많이 했고 그 미국은 사실은 이런 무역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승리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대일본. 네. 그렇죠. 네. 네, 대일본을 할 때 1980년대에 막 이제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당시 소니 이런 거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니 워크맨. 다들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네, 이제 국대. 일본의 미국 침략의 경제 침략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 정도까지 미국이 무역 수지가 그냥 똔똔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가 본격적으로 엄청 나기 내렸죠. 쌍둥이 적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막 플라자 합의하면서 이제 환율을 강제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환율을 일본 돈을 강세로 만들어서 일본이 그러면 일본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이제 주저앉힌 거거든요. 물론 일본이 그것만으로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여기서 포인트는 그럼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한국은 그 전쟁에 전혀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당시는 저희는 그냥 막 이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은 일본을 딱 타겟으로 한 거지만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하지만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거 수입 규제 해버리면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못 팔게 되는 이유가 현대차의 전기차 안에 중국 부품이 들어가면 못 팔게 중국 되는 거죠. 광물이 들어있다 이러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무역 전쟁은 일종의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지만 여러 무역 구조에 얽힌 모든 나라들을 다 인발부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는 한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좀 덕을 봤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중국 편을 그러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논리가 뭐가 나올 거냐면 중국을 견제해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단선적인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1980년대 단순한 무역 구조 때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적용되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지금 중국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가장 암울한 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 상황, 미국 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요.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뭐 국제경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일본보다도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이게 지금
25년 만에 25년 만에 일이라고 일이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다른 나라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뭐 전망치 내는 거 보면 세계 경제 전망치보다 저희가 조금 더 떨어지게 계속해서 전망치가 낮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그냥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탈 어떤 기업의 상황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수출하고 소비 저희 이 두 부분 있잖아요. 네. 그나마 전망이 좋았다는 거죠. 이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소비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가 꺼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면 재정을 풀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재정 건전성 집착하고 있고요. 자,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저희가 안 일으켜도 되는 컨플릭트를 일으키잖아요. 네. 안 일으켜도 되는 컨플릭트를 일으키고 네.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갈등을 일으켜서 싸워가지고 내가 저놈을 때려눕히자 이게 정치가 아니고 특히 외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줄다리기를? 정치의 존재 이유가 이익 배분이에요.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치인데 네. 지금 경제를 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시비 건다는 표현이 너무 잘 아니, 나요. 제가 아니라 정치현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 나라에 시비 걸고 있다. 지난번에 우리 이란 한번 시비 걸고 이제 러시아 이란 적으로 중국, 돌렸고. 계속 지금 그 다음에는 어딜 건들지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들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국차 보조금 혜택에서 완전히 빠졌다고 봐야겠죠. 반도체 분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이 발표한 지침대로라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막막하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전기차 규제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럴 때는 또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뭐 유예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출 수입만 일어나는 경제 구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단순히 저희가 중국의 수출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 중국에 이미 공장 건설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예를 들면 미국이 거기에 뭐 반도체 짓는 공장에다가 수출 규제를 때려버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삼성이 거기다 만든 공장을 설비를 더 늘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업그레이드를 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공장이라는 걸 투자해 두는 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중국 주식을 산 건 아니잖아요. 중국 주식은 그냥 내일 팔면 되지만 공장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경제 전망이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우리도 중국을 무조건 때리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이미 우리 생산 공장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그 얘기고 실제로 지금 뭐 SK나 뭐 삼성 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충분한 기술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받게 되고 생산 양 같은 것도 제한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을 때리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나쁜 놈들 이러면서 미국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만 탓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윤정부 정책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 후보자였죠. 아리백에 관심이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뭔지도 모르셨잖아요. 뭔지도 몰랐죠.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리백 여건을 갖춘 생산 현장을 찾아서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 건가? 맞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기후환경특위라고 국회에 새로 설치된 특위에 이제 소속이 된 뒤에 그 국내 좀 굴지의 기업의 임원들을 좀 만났어요. 의뢰로 좀 만났는데 제일 답답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리백. 아리백 선언에 동참을 했고 곧 동참할 계획인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서 할 수도 없고 송전망을 깔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 임원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A 기업, B 기업 당신들 이름 팔아서 좀 정부에 압박해도 되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얘기하기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 역대 최악의 정부인 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이명박근혜 때 이명박근혜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나라 곳간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고 뭐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뭐 건전재정 계속 외쳤던 윤석열 정부 지금 2달간 적자만 30조 원을 넘은 상태거든요. 맞아요. 지금 세수가 덜 거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세수가 덜 거친 거는 뭐 정부는 이제 무슨 예전에 이연해 준 것들이 지금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한 반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런 거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애초에 뭐 세금 정책에서 자꾸 감세 얘기하고 이러면서 건전재정 얘기를 했던 게 앞뒤가 안 맞은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 거친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소득이 생겨야 세금이 거치잖아요. 소득이 생겨야 세금이 거치는데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뭐 주식 경기 안 좋아져서 그런 거에 대한 거래 줄어들면 세금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많이 줄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부가가치세 많이 주는 거야 소비 많이 줄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맨 처음에 총평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걸 계속 한다라는 게 건전재정 한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감세하고 이래가지고 세수 빵꾸내가지고 네. 뭔가 더 쓴 거는 아니고 걷는 거를 빵꾸내가지고 지금 재정 건전성에 앞뒤가 타격주고 안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리백은 저는 에너지 쪽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 버리고 유럽 간다면서요. 예. 근데 유럽의 환경 스탠다드가 그렇죠. 얼마나 강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겁니다. 못 가. 원자도 새로 짓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유럽을. 그렇게 유럽 간다고 그랬는데 유럽의 조건조차 맞추지 못하면서 좀 답답하죠. 세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뭐 세금 적게 내니까 소비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들은 공직자들의 사보타지도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장악력이 떨어지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 임기 끝났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그게 공직사회가 역동적으로 작용을 안 하니까 위에서 대통령실에서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네. 이제 관료인데 뭔가 좀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맨날 감사원하고 그렇죠, 검찰.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정권 바뀌면 아유 안 됩니다. 아유 살려주세요. 이러고요. 또 하나 꼬투리 잡힐까봐. 예. 또 하나는 뭔가 빈자리가 생겼으면 예전 같았으면 좋은 자리면 사람들이 저야 같은데 안 하려고 아, 참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예. 너무 충격적이네요. 세금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걷었죠. 아니, 그러면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까요? 뭐 윤석열 정부는 서민 증세를 생각할 텐데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은 뭐 부자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국채 같은 걸 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계획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속과 달리? 아 답답하네. 부채 발행할까요?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 뭐 몇 개 찾아서 올리겠죠. 추경호 제한 없애려면 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경호 장관이 작년 5월에 5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면 국채 없이 59조 4천억 원 추경 가능하다고 했었다. 실제로 뭐 그랬었죠. 근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전자담배 세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어요.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섰다. 문정부 때 무려 400조 원의 빚이 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그 기간을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상하게 잡아서 숫자로 장난을 치는 약간 거죠. 공포 조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래 저희가 660 뭐 이 정도였는데 400조 늘었다 그러면 그 숫자만으로 막 거의 2배가 늘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GDP 대비 비율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 전반적인 거시경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그냥 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계는 이렇게 처음에 빚을 졌다가 뭐 나이가 들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감소되는 건데 국가는 전반적인 부채랑 GDP랑 이렇게 같이 가요. 아,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도 계속 커진다.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면은 퍼센트를 따지면 예를 들면 한 40에서 50 정도, 한 10% 정도 늘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 그렇게 과도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자료 찾아보면 뭐 2010년에 저희가 한 29.5%였는데 GDP 대비 네. 채무 비율이 2016년으로 한 6년 치면 41.2예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10%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 400조만으로의 약간 본인의 어떤 아젠다를 위한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저는 포인트는 항상 자, 국가가 채무가 무작정 늘어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코로나하고 경제 위기 때는 미국도 그러고 재정을 쏟아부었던 건 지금 빚을 져서라도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일단 경제를 리커버리해서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경제가 잘 돼야 나중에 세수도 거치고 이런 거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재정은 어떻게 잘 쓸지를 고민하는 게 지금은 우선 과제고요. 자꾸 이렇게 뭐 집착해서 뭐 절대로 뭐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쉬운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모셔오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잘 살았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가버렸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윤 정부에게 당부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요. 저는 정부가 뒤로 물러서려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자꾸 그리고 모든 거를 민간의 부담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특히 경제가 위기 때는 좋은 자세가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지막 포인트는 최근의 이슈는 네. 자꾸 갈등 만들지 말아주세요. 시비 걸고 다니지 말란 뜻이죠? 네. 네. 그분 누구세요?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채윤님이라고. 정채윤님. 맞습니다. 제발 어디 가서 안 해도 시비 좀 되는 걸지 얘기를 왜 말았어요. 자꾸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에 기인한 얘기다. 그러면 해다 되나 안 해도 되나 똑같은 말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야, 진짜. 시비 걸지 마세요. 검사가 수사로 복수하면 깡패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이 외국 다니면서 시비 걸면 이거 뭐예요 진짜 이거. 답답합니다. 자, 오늘 벌써 민서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